네, 반갑습니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입니다. 오늘 주제가 굉장히 저한테는 도전적인 사실 과제인데요. 안보 정책의 새로운 과제와 과학기술의 대응. 우리 키스텝이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 기반을 다지는 과학기술 평가하고 미래를 기획하고 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안보 분야에서 우리가 어떤 점에 좀 유념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가능하면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그 정보전이라든지 이런 그 미래 과학 기술의 사실 전문가는 아닙니다. 본래 전공은 외교 정책이고 한반도 안보, 북핵 문제, 한미 동맹, 또 남북 관계, 한러 관계 이런 것들 국제 정치를 저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인데 한반도 안보를 한 20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안보의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탈냉전 시대에 와서 확산되고, 그리고 안보가 국가 중심에서 인간 안보라 그래서 모든 사람 개개인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를 보장하고 지켜주는 것, 이런 식으로 안보 개념이 이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개념을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과학기술이 어느 방향을 지향해 가야 되는 것이냐. 안보라는 건 사실 공기나 물과 같은 이런 식수나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됩니다. 이 안보가 안전이 보장될 때는 아무런 안보가 뭔지 생각조차 안 하지만 안보가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그야말로 우리의 생명 자체가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라는 것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이런 안보 개념이 과거의 국가 중심 안보에서 탈냉전 시대 이후에 인간 안보, 그리고 최근에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맞아서 컴퓨터가 모든 사람이 보유하고, 그리고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로 전 세계 국가뿐 아니라 개개인들이 다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의 세계 안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나라의 힘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을 하고, 국제협력의 필요성 이런 것도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전부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대적인 사고방식만으로 이 탈근대적인 안보 위협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것들은 아마 굉장히 좀 새로운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4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장거리 로켓까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의 핵안보 위협에 처하고 있는 이런 건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최근에 무인기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세계화 시대, 지구화 시대의 안보 주제 중에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볼 수 있는 북한의 그 안보 위협, 사이버 안보 위협,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주목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어떤 기술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가,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한 35분 내지 40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개념 부분은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고 과학기술 부분에 좀 더 제가 아는 모든 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저희 과학기술 하나하나 자체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고를 해야 미래의 과학기술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도출해낼 수 있겠느냐. 이거를 만약 조금이라도 힌트를 얻어가시면 최고의 성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안보 정책의 새로운 과제, 두 번째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무인기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세 번째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인데요. 첫 번째, 안보 정책의 새로운 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통적 안보라고 하는 건 다 주지하시다시피 냉전 시대에 그 동서 양진영이 서로를 가상적으로 제로섬 게임을 펼치던 시대의 논리들이죠. 그러니까 적과의 경쟁에서 확실한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 방법을 가장 연구하는 것이 사실은 안보였습니다. 그러다가 혼자 힘으로 부족하니까 동맹을 체결해야 되겠다. 또는 밸런스 오브 파워, 세력 균형으로 안전 보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를 하다가 그다음에 쿠바 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해서 그 절대적인 힘을 가졌던 미국과 소련
자기들 스스로도 서로 간에 전쟁하다가는 둘 다 전멸하게 생겼으니까 이 협상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1962년에 쿠바 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해서 서서히 미국과 소련 간에도 대화가 이루어지고, 대화 중에서 주로 하는 게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군비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군비 통제와 군축은 전혀 다른데요. 군비 통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수위를 정해놓고 그거를 맥시멈 우리의 능력으로 하자라고 해서 서로 간의 국력을 군비에 너무 소진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간의 합의하에 통제하는 것을 말하고요. 군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군비를 줄이는 겁니다. 핵 문제에 있어서 70년대에 썰트라고 해서 그 브레즈네프와 저 닉슨과 이제 체결된 그 ABM 조약, 썰트 조약, 이걸로 해서 이제 군비 통제가 이루어지고, 군비를 축소하는 것은 결국 스타트라고 해서 전략 핵무기 감축 조약,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소련이 아직도 약 5,000개 이상의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우리에게는 절대 안보 위협이 지금 오고 있지만 기껏해야 5개 이내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5,000개를 갖고 있는데 감히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을 개발할까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가장 큰 목적은 남한에 대한 안보 딜레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군사안보 부분에서는 목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탈냉전기에는 이제 안보 개념이 확대가 됐습니다. 소련이 붕괴하고 그야말로 그 자유진영의 적국이 소멸됐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치명적인 인류가 갑자기 다 전멸해가는 그런 위기는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군사안보 부분의 위상이 조금 축소되면서 다른 부분의 인간의 개개인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개개인의 안전,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환경 문제라든지, 환경이 사실 북한의 미세먼지나 저 황사 같은 거 뭐 얼마나 모든 개개인이 다 피해를 받습니까? 이런 환경 문제도 안보 문제가 됐고요. 세계적 경제 위기, 이런 것도 안보 문제가 되고, 특히 1970, 80년대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테러 문제가 심각한 안보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부족, 에너지 안보라는 말 흔히 쓰죠. 식량 안보. 그래서 안보의 개념이 이렇게 개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까지 이제 들어와서 확장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히 과학기술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물론 환경 문제 같은 것도 과학기술로서 극복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죠. 또 세월호 참사, 이런 것도 사실은 안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재난에 대해서 과학기술로서 어떻게, 사실 뭐죠? 다이빙 벨인가 이런 거 잘 만들어 놓고 잠수함은 그렇게 만들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거 하나 30m밖에 안 되는 그곳을 들어가는 잠수부 하나를 못 집어넣는 게 이게 과학기술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안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과학기술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환경 문제가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안보 문제라는 게 한 국가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대적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가장 중시하고 그것이 옳은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로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이제 등장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환경, 중국에서 황사가 날아오는데 이게 우리랑 아무랑 상관이 없는 중국에서 황사가 날아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중국이 협력해 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죠. 따라서 지역적, 또 초국가적, 범세계적인 협력이 이제 필요한 분야가 환경 문제라든지 테러 문제. 테러 같은 게 이게 어디에 테러리스트가 있는지 알 수가 있나요? 전 세계가 다 협력해서 테러리스트를 색출하고 서로 협력하는 공동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처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응해서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으로 대응한 것은 사실은 근대적 사고방식인데 이게 별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근대적 사고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위험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위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위험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사고관념에 입각해 있고요. 특히 부시 행정부의 대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안 도와주더라도 우리가 초강대국 제국의 수준에 이르렀으니까 우리 혼자의 힘으로도 테러와 싸울 수 있다. 이런 좀 오만한 일방주의적인 생각을 했을 뿐 아니라 이것을 테러를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 문제는 복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건 테러리스트를 색출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걸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라크에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고 독재로부터 해방시켜줬다고 하는데, 바그다드에 입성했을 때 누가 성조기를 들고 나와서 미군을 환영했습니까?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미국은 아주 잘했다라고 자기네가 민주주의 세웠다 막 이제 독재자 처단했다라고 그래서 뭐 그랬는데 실제로 이라크 국민들은 미군의 바그다드 입성 이전에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공습으로 인해서 사담 후세인의 부하뿐 아니라 선량한 사람들도 수없이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바그다드에 진주한 이후 매일 한 5, 6년 이상을 매일 1명 내지 2명의 미군이 전쟁이 아닌 바그다드 시민의 테러로 죽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테러라는 게 전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테러리스트와는 싸워야 되겠죠. 그거는 하지만 동시에 제3세계 국가의 그 힘들어하는 그런 서민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테러와의 전쟁 비용을 반만 줄여가지고 학교를 줘주고 병원을 줘주고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주고 개발 원조를 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왜 미국한테 핵구질하겠습니까 그들이. 이런 식으로 사고의 관념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적을 찾아서 적과 싸우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봐야 되고 특히 네트워크 국제안보라는 건 모든 사람 지금 컴퓨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터넷으로 보내면 순식간에 전 세계로 다 파급이 됩니다. 근데 이게 바이러스, 사이버 바이러스 같은 것도 똑같이 이렇게 전 세계로 동시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전염병도 문제지만은 이 컴퓨터 바이러스 이런 사이버 안보 문제도 이게 한 나라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 위험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이 세계가 한 나라가 아니라 한 가족이 되는 이런 수준에 이르렀고 2008년에 일어났던 미국의 금융위기를 보더라도 금융위기가 뉴욕에서 벌어졌는데 왜 우리나라가 왜 어려워야 됩니까? 왜 러시아가 크리미아 반도를 병합하는데 왜 우리나라 주가가 왜 떨어져야 되나요?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전 세계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자칫 일방주의적 사고방식이나 그냥 근대적 사고방식에 안주하고 있어가지고는 이 참여자들이 차라리 항의하거나 충성을 하면은 이 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체제에서 그냥 벗어나 버려요. 그러면은 모두가 협력해야 해결이 되는데 벗어나면 거기가 구멍이 돼가지고 탈냉전 시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얘기해야 될 게 많으니까 좀 간략간략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탄성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이 미래의 사실 이거 키스텝에 듣기에는 조금 좀 거북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미래의 위험이라는 걸 100%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힘들다. 그냥 최대한 예측은 해야죠. 가장 가깝게 근접하게 예측은 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만 모든 게 다 대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 다 대비하다가 한두 끝도 없습니다. 이럴 때 무인기 이번에 발견된 게 한 대에 1,0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지금 라다라고 해서 적어도 이 요격이 아니라 레이더를 이스라엘에서 사오는데 한 대 10억씩입니다. 요격하는 미사일도 엄청나게 비싸요. 그럼 1,000만 원 하나 보내면 우리는 10억씩 날아간다. 그럼 계속 보내죠. 그러면 우리 국력 다 소진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래의 위험을 하나하나 예측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보다 넓은 범위의 광범위하게 기반을 닦고 그것은 국제적 협력하에 가능하고 탄성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이버 테러 같은 게 들어오면 일단은 맞는 거죠.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예방한다라는 것은 거의 힘든데 최대한 예방하도록 노력은 해보지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다시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거죠. 그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이를테면 뭐 조직 능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경제적부, 에너지, 커뮤니케이션을 축적하는 이런 등의 그 능력을 배양하고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핵 개발은 다들 잘 아시는 분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 핵실험했다라는 급보가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3주 동안 핵실험 동향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위성에서 북한의 핵 동향을 살펴보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그 속에 핵 폭탄을 넣고 있는지 안 넣고 있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그 안에를 어떻게 엑스레이로 투과해서 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전략적으로 보면은 지금 당장에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서 또 중국과 협력해서 잘 대처하지 않으면
8월 달에 한미 연합훈련하기 직전이라든지 그 한미 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계기로 4차 핵실험에 나서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하면 아주 바로 즉흥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는 인공위성을 5,000번 이상 발사를 했는데 왜 우리는 서너 번 발사한 거 가지고 왜 야단이냐, 왜 이렇게 불평등하냐. 따라서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핵을 개발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4차 핵실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북한식 사고방식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사고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거리 로켓 쏘고 안보리 제재 나오면 4차 핵실험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때까지 한국과 미국과 중국이 지혜를 발휘해서 새로운 북한에게 대화의 기회를 줘서 그걸 억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기대를 그렇게 크게 하기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핵실험은 언젠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4차, 5차 하면은 1톤 이하의 무게로 소형화해서 미사일에 실어서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북한의 미사일은 거의 800개에서 1000개 가량, 부산까지 가게 갈 수 있는 게 800개에서 1000개가 있고요. 이동식 발사대가 2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막기가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고요. 미사일 역시 지금 요번에 미사일 실험을 하면 거의 하와이 근처 내지는 그 근처까지 갈 거를 그것도 이동식 미사일로 쏠 가능성이 있습니다. KN-OAC라고 하는 걸 이제 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이 핵미사일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제가 볼 때 한 4가지 정도의 대안이 지금 우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한국의 핵 개발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요거는 뭐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당선되신 정몽준 씨가 많이 얘기했던 거죠. 1, 2번을 고상하고 있는데 3, 4번은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 와가지고 우리 대통령하고 그 합의로 나온 게 뭡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를 개발해 가되 미국과의 전략적 연동성을 강화시킨다. 이게 사실 말이 연동성이 가장 강화되면 편입되는 거죠. 뭐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대북 선제 타격 전력은 합참의장께서 국회에서 질문할 때 북한이 남한을 핵 공격할 게 확실하면 선제 타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몇 번이나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이 4가지가 우리의 대안이라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데 첫 번째 대안, 한국의 핵 개발은요. 기술적으로는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걸 하면은 뭐 다른 요인들 다 많지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미 동맹과 바꾸려면 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한미 간의 관계는 최악의 관계로 동맹이 깨질 것입니다. 핵을 개발하면. 그러면 핵을 개발하자고 하는 분들은 한미 동맹 하에서 핵을 개발하자는 건데 한미 동맹이 깨지는데 핵을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대외 의존도가 110%가 넘습니다. GDP 분의 수출 수입 더하면 110%가 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니까 핵을 개발해도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삽니까? 우리나라 경제 50% 이상이 다 외국에서 먹고 사는데 국제 제재 받으면서 어떻게 핵을 개발하겠습니까? 저는 사실상 상상으로만 가능한 거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물론 논리로 보면요. 우리의 가상적인 북한이 핵을 개발했는데 우리도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감성적인 판단이고요. 실제로 할 수 있느냐?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 핵 없는 세상을 주장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그런 사람이 다시 재배치할까요? 또 하나는 우리 대통령께서 작년에 미국의 의회에서 연설하실 때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하시는 핵 없는 세상은 한반도에서부터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핵을 배치해 주십시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 정부가 스스로 포기한 옵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가능성이 크지 않다. 모르죠.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 지나서 다음 정부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지나서 다음 정부 때는 뭐 재배치하자 이런 게 실현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상으로선 박근혜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은 논리에 역행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동북아 MD 참여라고 하는 것은요, 미사일 방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주요 지휘부를 지키고 한 대에 1,000억 원이 넘는 F-15 전투기 같은 걸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미국은 MD를 할 만해요.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쏘면 1시간 정도는 걸리니까 1시간 정도 내에 여러 번 타격을 해서 맞춰서 떨어뜨린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요.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은 기껏해야 5분 내에 다 떨어집니다. 5분 내에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말레이시아 항공기 북한의 미사일보다 한 5배 이상 크죠. 찾는데 한 달, 지금 거의 2달째 가까워지는데 찾았습니까? 북한의 미사일보다 전 세계 방공망을 다 동원해서 찾는데 그것도 하나 못 찾는데 북한에서 1000기를 갖고 있는 미사일로 마구 쏴대는데 그거 맞출 수 있을까요? 5분 내에 떨어지는데 비상 걸기 급급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사실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그렇게 효용성이 있다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뭐 지휘부나 고가의 그 군사 장비를 지키는 데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적으로 보완적으로 생각해야지 미사일 방어하니까 지들이 뭐 핵을 가져봐야 막을 수 있다. 천만의 오산이라고 전 봅니다. 대북 선제 타격 전략.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기의 이동형 미사일이 그 발사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핵탄두가 1개가 아닙니다. 그럼 북한이 핵탄두를 싣고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위성으로 명확하게 파악을 했는데 이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제 공격을 가하면 그거 하나는 폭발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1개가 아니거든요. 최소한 지금도 한 5개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이 만들죠. 그리고 어느 게 핵탄두인지 그냥 미사일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우리가 공격을 하면 북한은 바로 핵무기로 우리를 쏘거나 아니면 전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머릿속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너무나도 위험하고 우리가 공격하는 순간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죠.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대륙간 탄도탄을 쏘려고 하는 것이 명확하다. 그러면 선제 공격하죠. 그러면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 못 쏠 겁니다. 왜냐하면 대륙간 탄도탄 쏴봐야 하와이 근처 태평양에 떨어질지 어디 떨어질지 정확성도 없고 확실한 거는 대륙간 탄도탄을 쏘면 하루 내에 북한은 잿더미로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북한이 할 수 있을까요? 이 선제 공격 전략이라는 건요. 이거는 초강대국이 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먼저 전쟁을 걸 수 있을까요? 선제 타격이라는 건 전쟁을 하자는 건데 이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핵우산을 확실하게 써야죠. 이게 뭐 우리가 핵을 개발하지 못하는 이상은 이게 뭐 일단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재래식 무기지만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대량 확증 파괴 능력.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지만 막강하거든요. 이걸로 평양시 정도는 다 날려버릴 수 있다. 이런 능력을 재래식 무기지만 갖춰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과학기술적으로는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정밀한 걸 우리가 빨리 띄워야 되고 그리고 백두정찰기, 금강정찰기 등 북한의 감시 정찰 체제의 이 능력을 획기적으로 키워야 된다. 뭐 글로벌 호크도 이제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늘어나는 건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획기적으로 늘려야 되고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북한은 김정은이 가족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만약에 우리 민족을 파멸하기 위해서 핵 버튼을 누른다면 하루 내에 반드시 죽일 수 있는 그 감시 능력과 정찰 능력 그리고 정밀 타격 능력을 가지고 김정은이를 확실히 제거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받음으로써 김정은이가 남한을 붕괴시키더라도 자기가 하루 내에 죽는데 하겠습니까? 그걸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과학기술 체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탄도미사일 우리 800km까지 빨리 개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순항미사일은 대단히 뛰어난 걸 갖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떠가지고 F-15에서 그냥 슬램 ER이라는 걸 쏘면요. 인민무력부 유리창 여기서 뚫고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게 속도가 느려서 요격당할 수 있고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가격할 수는 있죠.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약 1500km에 달하는 사거리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근데 탄도미사일이 훨씬 더 그 대량 파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800km 우리 능력을 이제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무인 기업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발각이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m 이내이기 때문에 길이가 2m, 어느 모로 보나 2m 이내이기 때문에 2m 이하는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라다라는 걸 사오는데 30km를 탐지할 수 있는 그걸 가지는데 작은 건 또 10km밖에 탐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시급하게 금년 내에 한 10대 정도 들여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정으로 과연 다 이걸 파악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방에서 파악하면 요격해버리면 되지만 서울 시내에 들어오면 요격하려고 1시간에 1분에 4,000발 나가는 요격 체제, 요격 포를 우리가 구입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00발을 쏘면은 어떻게 될까요? 유탄이나 낙탄 이런 거로 수없이 많은 서울 시민들이 아마 살상당할 겁니다. 거꾸로 우리가 우리를 죽이는 격이죠.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들어오면은 거의 요격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레이저 같은 걸 쏴가지고 전자 기파를 이용해서 무력화시켜서 떨어지게 만든다. 이게 사실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게요. 이란에 2011년 12월에 센티넬이라고 하는 무인기가 이란에 착륙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북한이 자기네 남한의 조작이라고 하듯이 이란이 이제 이렇게 무인기를 하나 체포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확보하고 있다고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우린 모르는 일이다. 우린 뭐 그런 거 아니다. 이제 처음엔 그랬다가 이게 생짜로 파괴된 게 아니라 그냥 착륙하다시피 그냥 아주 온전하게 착륙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뭐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은 이게 기체 고장으로 이란을 정탐할 목적이 아니었는데 기체 고장으로 어떻게 거기 가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전자파를 쏴가지고 여기가 이란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이다라는 정보를 줘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인 것처럼 생각하게끔 만들어서 착륙했다. 그래서 생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이란이 이걸 3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거의 유사한 무인기를 우리가 만들었다. 곧 보여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북한도 머지않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기껏해야 3, 4kg의 생화학무기나 무슨 뭐 수리탄 8개 정도의 그 탄약만 장착할 수 있지만 북한이 지금 재작년에 열병식에서 공개한 바에 의하면은 스트리커라고 하는 그 미국의 무인기가 있습니다. 이게 레이시온사가 벌써 한 20년 전에 만든 건데요. 이거를 5대인가 정도를 시리아를 통해서 들여왔는데 얘는 여기 나오듯이 시속 900km로 나와서 작년에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북한의 방송에서 남한을 협박한 건데요. 휴전선을 넘어가지고 불과 2분 40초면 북악산을 돌아서 청와대를 타격하겠다. 2분 40초 만에 관악산을 돌아서 수방사를 타격하겠다. 이렇게까지 북한이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걸 5대 정도 이미 갖고 있어요. 물론 얘는 한 5m 정도 됩니다. 5m 정도 돼서 레이더에 걸릴 가능성이 크지만 이게 더 소형화되고 이게 여러 대가 한꺼번에 오면은 얼마든지 테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같이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이겁니다. 이 미국이 갖고 있는 무인기 중에 제일 성능이 좋은 걸 리퍼라는 건데 프레더터의 개량형입니다. 얘는 길이가 한 11m 정도 되는데 16시간 비행할 수 있고 여긴 4톤이 아니라 4톤이 최대 중량이고요. 1톤 정도의 폭탄 이걸 실을 수 있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예멘에서 6명의 테러리스트가 소리 소문 없이 죽었다. 다 무인기로 죽이는 겁니다. 미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걸 쓰고 있어요. 10년 전부터 살상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북한도 뻔히 가질 게 뻔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들여와야 되고 개발할 수 있다면 이거를 개발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제가 참 영문을 모르겠는 게 송골매라고 우리도 무인기가 있는데요. 이게 한 대에 200억이라고 제가 나왔어요. 신문에 보면은. 근데 북한의 무인기는 1,000만 원밖에 안 하고 이 왜 우리 이렇게 비싸야 됩니까?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싸게 우리가 과학기술로 개발해서 이를테면 김정은이를 제거할 때도 무인기로 제거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이거 빨리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위협이라는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구상된 가상의 공간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테러를 하고 사이버 전쟁이라는 게 있고요. 사이버 워페어, 경제 염탐이나 이코노믹 에스피오니지, 사이버 크라임, 사이버 테러 이렇게 뭐 4종류를 그 조셉 나이가 분류를 했는데요. 이거 설명은 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의 능력, 북한이 뭐 그렇게 컴퓨터 기술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이버 테러 능력은 세계 공격 능력 6위랍니다. 6위. 그러니까 러시아가 1등, 미국, 중국,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 그 다음에 거의 북한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버전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면에서는 2등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존재들입니까? 근데 사실 지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북한한테 컴퓨터 기술을 가르쳐주고 컴퓨터 참고서도 많이 전달해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어저께 제 대학 강의를 하는데 국정원 제 학생이 하나가 그 과거 정부에서 우리가 북한한테 컴퓨터 기술을 가르쳐줬는데 그게 우리한테 해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 인프라 면에서는요, 북한은 참 이 곤란한 존재인 게 북한은 지금 휴대폰이 230만 대 정도 있습니다. 이 북한도 저는 머지않았다고 보긴 보는데요. 그러나 핸드폰으로 우리처럼 이게 검색이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고 북한 내부에 인트라 넷망만 접속이 되고 컴퓨터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외부 세계의 정보는 완전히 차단돼 있습니다. 인트라넷을 국내에서 활용하고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구조로 돼 있고 북한은 정보통신에 대한 인프라도 별로 없고 거기에 별로 의존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국가가 통제하고 있지도 않고 완전히 개방돼 있고 뭐 전 세계에 그냥 모든 개인이 다 전 세계와 자유롭게 통신하고 있고 교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과 컴퓨터에 얼마나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뭡니까? 수력발전소, 핵발전소, 그 다음에 엊그저께 사고 났던 그 서울 지하철 전부 컴퓨터라는 거 아닙니까? 다 컴퓨터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 체계가 이게 무너지면 우리는 치명적인 손상을 받는데 문제의 핵심은 어딨냐면은 북한도 이렇게 IT에 의존이 크고 취약하면 북한이 공격하면 우리도 공격해서 서로 간에 비례의 원칙에 의해서 공격을 하면 보복이 되지만 북한은 IT에 별로 의존도 안 하고 있고 인터넷 차단돼 있고 여기 우리 딜레마 상황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이걸 이제 비대칭 전력으로 인해서 비대칭 전력이란 게 뭐냐면은 재래식 군사력으로 전면전을 붙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 의견입니다. 주한미군이 없더라도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긴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사실을 알고 핵을 개발했고 화학무기를 5,000톤을 갖고 있고 미사일을 900기, 1,000기를 갖고 있고 장사정포를 쏘는데 전쟁이 나면 장사정포를 쏘는데 1시간에 14,000발이 서울에 떨어집니다. 물론 14,000발 다 떨어지고 우리는 가만히 있진 않으니까 계속 그거 저격해가지고서는 없애니까 14,000발은 아니더라도 첫 1시간에 전쟁 나서 첫 1시간에 3,000발은 떨어질 겁니다. 그 다음 1시간엔 2,000발, 그 다음 1시간 1,000발 이렇게 줄겠죠. 그러나 한 5,000발은 맞아야 될 겁니다. 서울에 포탄이 5,000발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비대칭전입니다. 비대칭전의 가장 핵심적인 상황은 뭐냐면 수도 서울이 북한에 인질이 돼 있다. 근데 수도 서울이 단순히 수도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력의 절반 이상이 이 수도 경기권, 서울 경기권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우리가 북한한테 함부로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엊그저께 국방부 대변인이 뭐 북한은 없어져야 될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현명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같이 싸우면 우리가 더 손해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사실 전 그런 얘기 훨씬 재밌는데 하여튼 사이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비대칭 전력의 하나로서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개발하고 있고 김정일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도층의 관심과 투자를 주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에서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이 차이나텔레콤을 통해서 회선을 할당받아서 중국 IP라는 게 이제 인터넷 주소인데요. 중국 주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중국이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참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이제 불리한 여건에서 이제 이 북한과의 사이버 이 테러나 사이버 공격을 맞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년 100명 이상을 미림대라는 데서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 체제도 여기 있는 EMP탄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예요. 요즘 신문에 자주 나죠. 상공 50km에서 EMP탄을 하나 떨어뜨리면 한반도 전체가 암흑으로 변한답니다. 아직 북한이 뭐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게 아니고요. EMP탄을 지금 실험은 하고 있다는 거죠. 북한.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고는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라크 전에서 써봤고 EMP탄이라는 게 이게 전자기파 폭탄이라는 건데요. 모든 전자기를 다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그게 물론 방어하는 체제를 갖추면 또 방어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무기까지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북한이 했던 GPS 신호를 교란시키는 GPS 제모. 여러분들 저 재작년 12월 달에 북한이 그 로켓 발사하다가 한번 위장막으로 가려놓고 눕혀놨다가 다시 발사한 적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GPS를 미국이 장난할 수 있을까 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정설입니다. 북한이 미국하고 적이지만 GPS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인공위성을 쏘려고 그러면 모든 게 좌표가 GPS로 돼 있단 말이죠.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면 미국에서 한 10분 동안 GPS 이걸 교란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냥 동해 앞바다에 떨어지고 마는 거죠. 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과학기술이에요. 이게 GPS를 장악해 이게 세계를 장악하는 패권국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유럽도 자기 자신의 이런 GPS 유럽식 GPS 체제 갖추고 있고요. 러시아 이미 하고 있고요. 중국도 하고 있고 북한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아마 북한의 전쟁은 전자전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GPS부터 아마 미국이 이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교란시킬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국방이 정찰 총국에다가 전담 부대도 만들고 또 통전부라든지 총참모부 직속에 또 부대를 만들어서 이게 일사불란하게 사이버 수행 조직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매우 불리한 여건이고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그 정보 IT가 더 발달했다고 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더 취약성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많은 허점을 노정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북한이 이 교통통신, 금융, 전력망, 이 핵발전소나 이런 데까지 공격을 해 들어오면 이건 뭐 정말 그야말로 엄청난 우리가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IT 능력은 뛰어나지만 공격 능력이나 이런 것은 아직은 굉장히 뒤지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 국정원에서는 2009년에 사이버전 전담 조직 만들었고요. 청와대에서 작년에 3월 3.20 사이버 테러를 계기로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로 했다는데 이게 이제 빨리 이 중요성을 알고 이 일사불란한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럼 대비 방안은 뭐냐? 첫 번째는 소극적 사이버 방어 능력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사이버 침투나 공격이 들어왔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어 능력이고요. 보안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사이버 보안 교육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북한처럼 이를테면 키스텝 같으면 키스텝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데까지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내부 인트라넷망은 못 들어오도록 철저하게 분리해가지고 이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 모두 최근에 그 국방과학연구소인가요? 거기가 뚫렸다라고 크게 국회의원이 지금 고발한 적이 있죠. 어디까지 뚫렸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만약 국방과학연구소 이런 데가 뚫리면 정말 심각한 거죠. 이게 뭐 프로그램 하나에 수조 원씩 막 하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사이버 공격으로 해서 이게 정보가 다 흘러나가면 이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잘 지켜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탄성 전략에서 나오는 사이버 감내 부대라는 게 있답니다. 이제 사이버 공격을 아예 근본적으로 예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맞아도 견딜 수 있는 부대. 그걸 키워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신 프로그램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 개개인들이 보안 의식을 제고해서 철저한 컴퓨터 관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소극적 방어 능력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 방어 능력입니다. 적극적 방어 능력이 뭐냐면은 어디서 공격이 하는지 원점을 빨리 파악해서 능동적이고 원천적으로 이걸 차단한다. 그래서 이 주로 중국의 IP로 공격을 하는데 이걸 추적해서 인적 정보를 활용해서 사이버 공격 고점을 확인하고 중국과 협력해가지고 이거를 빨리 차단시키는. 그래서 중국이 이런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구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버 안보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된다. 뭐 청와대가 꼭 안 해도 되죠. 결정하기에 따라서 국정원이 중심이 돼서 한다든지 그래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야 된다는 거죠. 세월호도 컨트롤 타워가 이게 엉망이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참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이버에도 이게 일사불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이 필요하다.
사이버 공격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건요. 사이버에 대해서 막기만 해선 되는 게 아니라 북한에게도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단지 북한이 아닐 수도 있죠. 무슨 어네니머스나 이런 국제 해커 조직에서 올 때도 그들에게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그들이 공격을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 국방부는 국가 기관망을 흔드는 외부 사이버 공격은 전쟁이다 그래가지고 미사일로 공격하겠다 이렇게 이미 선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사이버 공격을 해오더라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능력도 가지고 공격을 해야 이것이 예방이 되고 억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이버 연습장 같은 걸 국가 사이버 연습장을 설치해서 이걸 계속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이버 안보 기반을 구축해야 되는데요. 이게 그 사이버 전사를 양성하고 그다음에 연구 및 획득 체제를 확립하고 민관군 정보 공유 체제를 상시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사이버 법 체제도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 협력인데요. 국제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미 동맹을 사이버 안보 동맹으로 확대시켜서 미국하고 일본은 지금 협약 맺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우리도 이걸 적극적으로 하고 사이버 안보 관련 다국 공동훈련에도 참가하고 그다음에 국제법적으로도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하면 우리가 대응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명분을 국제법적으로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사이버 안보에 대한 사이버 안보 규범이 형성되도록 우리도 노력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주는데 나설 수 있는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고 또 한중 관계를 강화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사이버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을 사이버 국제규범 논의 테이블로 유도하는데 이게 뭐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렇게 나와서 평화 통일로 가려면 이게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게 주로 제가 이제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조성열 박사라고 계세요. 아주 뭐 핵 문제라든지 사이버 아주 제가 알기로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최고 인재라고 이제 보는데 그분이 쓴 논문을 주로 많이 참조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제시한 거를 이렇게 보면 논리적, 전자적, 심리적 공격 방어 기술 연구 개발, 그다음에 근원지 역추적 어디서 공격했는지를 역추적하고 사이버 개념 기술을 개발해서 공격자 신원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공격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이버 수사적, 사이버 포렌식 기술을 개발하고 공격 원점을 우리가 사이버로 타격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인터넷과 인터넷 망분리를 해야 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개발하는 한편 그걸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능력도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공수양면에서 두루두루 능력을 갖춰서 또 국제협력도 도모하고 그렇게 해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항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김상배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정보기술 내지는 좀 넓은 의미에서 뭐 과학기술이라는 토픽을 국제정치 쪽에 논의랑 연결시키는 뭐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도 보면 안보정책에 대한 논의와 과학기술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홍현익 박사님께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은 설명을 해주셔서 사실은 거기서 덧붙여가지고 새로운 말씀을 어떻게 더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들기도 하는데요. 보통 보면은 몇 년 전에 우리가 방송 프로그램 중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 중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보면은 이제 가수들이 오랫동안 닦은 실력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는데 보통 보면은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면은 호응이 별로 안 좋은 호응을 받는 거는 오히려 청중들이 듣고 싶은 노래를 이게 조금 편곡을 해가지고 해주는 이런 부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그 강의를 하는 그 오디언스 그룹하고 오늘 오신 분들이 약간 좀 다르지 않나 싶어가지고 약간 지금 좀 어떻게 핀트를 맞춰야 되나 저도 지금 강연 말씀 듣는 내내 아주 조금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과학기술에도 핀트가 있지 않으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뭐 핵이라든지 뭐 무인기라든지 뭐 사이버 안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사이버 안보와 관련돼 가지고 한 뭐 두세 가지 정도 과학기술과 관련돼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뭐 핵심적인 거는 과학기술이 안보에서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안보의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한된 리소스를 이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이 필요하고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체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를 체계화시켜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정보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아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학기술이 왜 중요하냐는 문제와 관련돼서 특히 안보의 문제와 관련돼서 과학기술은 뭐 전통적인 안보에서도 중요했던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핵무기를 만드는 것도 과학기술이고 다양한 종류의 첨단 무기 체계를 만드는 데도 과학기술이 중요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뭐 인터넷 세상, 네트워크 세상 뭐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과학기술이 중요해지는 건 약간 좀 질적으로 다른 어떤 그 컨텍스트에 들어있지 않냐. 말씀드려서 과학기술이 수단으로서 쓰이면서 안보를 위협하는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과학기술 그 자체가 안에 주체로서 그 자체가 위협이 되는 식의 얘기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사이버 안보와 관련돼서 설명해 주셨던 얘기들이 다 거기에 관련되는 것일 텐데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 행위자는 아닌데 인간이 아는 행위자이면서 자기가 어떤 자동성을 갖는 일종의 이런 행위 능력을 갖는 존재로서 뭔가 위협의 존재로서 부상하고 있는 현상이 최근에 사이버 안보 분야의 현상이지 않냐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컴퓨터 바이러스라든지 선생님들 뭐 좀비 PC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디도스 공격 뭐 이런 것들. 뭐 이거 세상이라는 게 사실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아마 인간이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점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이 자신의 어떤 에이전시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그런 식의 안보 게임, 안보 위협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 피해자는 분명히 있었는데 가해자가 있긴 있을 텐데 저 넓은 인터넷 세상의 네트워크 속으로 숨어버리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힘들고 적발하더라도 이게 범인이냐고 딱 입증하기가 힘든 이런 게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증적으로 그런 것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스토리나 담론들이 무성해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영화 중에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이버 안보 분야의 스토리는 이렇게 스토리를 누가 더 멋있게 구성해내냐라는 게 더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누가 범인일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해지게 되는 부분들. 근데 그 겉포장 바깥에는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게 돼서 그 자체가 주체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새로운 현상이 등장하는 게 큰 특징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식의 얘기들이 이제 안보 영역으로 오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정치학이나 국제정치학 하신 분들이 주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국가 안보를 고민하는 시각으로 이런 새로운 안보의 위협을 보려는 약간의 오류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홍영익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에요. 전통적인 국가 안보라고 하는 건 대상이 명확하게 있고 저기서 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거죠. 우리도 무기를 개발해서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든지 또는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든지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실은 핵무기가 대표적인 케이스였고 핵과 관련돼서 뭐 냉전 시대에 국제정치학자들이 수없이 달려들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억제할 거냐 디터런스에 대한 이론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에 초기에 나온 양상들을 보면은 미국 아까 뭐 미사일 대응 말씀도 나왔던 것 같은데 미국이나 유럽의 그 국제정치학자 내지는 뭐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계신 분들의 초기의 대응은 저쪽이 사이버 공격을 하면 나도 막 공격을 하자라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공격하지 못하게 막자라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좀 더 나아가서 이게 약간 현실주의적인 방식이라면 좀 제도나 법 이런 걸에 관심이 많은 자유주의적인 시각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이게 지금 옛날에 우리가 전쟁법이라는 게 있었다. 사이버 안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느냐.
여기까지 공격하면은 우리가 법으로 제재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전통적인 전쟁법이나 국제법의 규범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이 부분을 컨트롤하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시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나온 탈린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국제법 학자들의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유럽에서의.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 일견 효과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뭐 나름대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방어책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그렇지만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전체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보의 위협의 속성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다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다 막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돼서 사실은 고민이 시작되는 부분이고 제가 과학기술에 대한 논의도 보고 국제정치에 대한 논의도 보면서 보면은 약간 두 담론 사이에 갭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하게는 그 두 가지 논제를 다루는 사람들 내지는 학자들, 정책가들 사이에 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갭을 메우는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든지 간에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예방을 해야 되고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과제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해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하긴 중요한데 예전에 전통적인 안보를 위협을 막던 시절에 과학기술을 사고하던 방식하고 새로운 안보의 위협을 다루는데 과학기술을 가져다 쓰는 방식은 좀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린 건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좀 안 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할 때 좀 쉽게 하려고 비유를 드는데요. 어떤 가정이나 가족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위협이 되는 거는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물건들을 훔쳐가고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도 큰 완배의 위협이죠. 그렇지만 요새 뭐 신종플루가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가족들이 독감에 걸리는 것도 사실은 가족의 안보에 큰 위협. 근데 도둑이 들어오는 안보의 위협과 독감에 걸리는 안보의 위협은 약간 성격이 다른 위협이에요. 여하튼 간에 피해를 당하면은 뭐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근데 우리는 옛날에 우리가 하던 안보 정책이라는 거는 문을 뜯고 들어오거나 창문을 깨고 들어오는 도둑을 막기 위한 안보의 그 정책이었고 거기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체계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걸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와 조직의 체계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지 않나. 근데 독감이라고 하는 것들 도둑을 막는 방식으로 막을 수 있는 거냐. 신종플루 유행하면 아무도 바깥에 안 나오고 집에 있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보면 우리가 약간씩은 다 약간 감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사는 거일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가족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그 독감에 걸렸다고 격리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간호하고도 치료해주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부분이라는 거고 설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만서도 사실은 사이버 안보나 이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안보 위협은 이건 도둑 막기보다는 독감 예방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독감을 어떻게 예방할 거냐. 한 번으로 앞문을 지키고 뒷문을 지키고 이래서 되는 건 아닌 부분. 일단은 한 3단계 정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방이 중요한 거죠.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둘째는 만약에 걸리게 되면 치료하는 게 중요한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치료하고 난 다음에도 또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어떤 3단계로 나눠서 나름대로 필요한 도둑을 막는 거하고는 다른 종류의 어떤 안보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과학기술의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것, 필요한 과학기술의 종류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거에 맞춰서 그걸 뒷받침하는 어떤 법이나 제도나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전체적인 어떤 패러다임이나 구상 같은 것들이 바뀌어야 될 때가 지금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하시는 거 보고 그 많은 그 도전을 받았습니다. 통상 북한을 연구하는 쪽, 그다음에 이제 외교안보 쪽에 과학기술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참 저희 우리나라의 어떤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외교안보연구원이나 통일연구원이나 국방연구원이나 세종연구소 같은 데서도 과학기술 이쪽을 거래하는 사람도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오늘 발표하신 내용 보고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총론 분야를 많이 또 연구하셨고 잘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과학술계가 할 일은 여기 필요한 실질적인 액션 플랜을 짜는 것이고 각 분야별로 대응 방안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론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강론으로 들어가려면은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워낙 분야가 넓고 또 층차도 넓기 때문에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심층으로 준비해야 될 일도 그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핵, 뭐 미사일, 뭐 무인기, 사이버 이런 거 다 그 기술의 응용 아니겠습니까? 학문의 어떤 종합인데 그 종합 학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간 단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요. 이 분야에서 북한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도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야별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과학술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산하에 어떤 연구소들이 있어서 일을 하는지, 또 민간 연구소하고 국방 연구소가 어떤 역학 관계가 있고 어떻게 서로 도우면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배치해서 운영을 하는지, 국가에서 과학술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해서 이런 걸 개발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자료들이 있어야 우리가 대응반을 만들고 그 또 효율력 있게 또 공격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대응이 부족하다, 사람도 별로 없다, 그런 것이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총로로 강로로 들어간다고 할 때 우리 과학술계가 할 일이 참 많다. 우선 도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지역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이버나 그 항법이나 뭐 교란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중국을 거쳐서 오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국이 첨단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이제는 중국 외에는 없을 정도로 거의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도 중국에 수십 명, 수백 명이 나와 있어서 거기서 그 일부분 사업을 하면서 일부는 또 남한 정보를 입수해가고 또 해킹도 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정보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됩니다. 또 사회주의 의사결정 체제가 비슷하고 기술 경로가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그 과학술 체제나 정책이나 기술 경로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북중 경로, 북중 협력이나 이런 유통 경로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미사일 발사 차량 중국제다, 이번에 무인기도 중국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중국을 그냥 가만히 우리가 시장 진출하는 그런 쪽만 볼 것이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 북한을 염두에 두면서 깊이 연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이제 시스템을 잘 정비해가지고 조직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라는 것은 우리 보십시오. 핵은 군에서 관할하고 그다음에 국정원에도 그 관련 조직이 있고 원자력 연구소, 원자력 통제기술원 같은 데서 또 민간 조직에서 같이 서포트를 하고요. 미사일도 군의 조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항공우주연구원에도 비슷한 조직이 있죠. 인터넷도 우리 군이 있고 국정원이 있습니다만은 엔트리 같은 데서도 민간 분야에서도 효과적으로 이것을 대응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의 일이죠. 무인기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이거는 대응할 만한 기관이 있느냐, 과연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없죠. EMP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렇습니다. 새롭게 대두되는 분야마다 새로운 대응 태세를 갖춰야 되느냐. 또 과거에 우리 사이버 같은 경우는 상당한 역량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격이 없으면 이 인력들이 뭐 하나,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국가의 자원이나 이런 역량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런 것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은 기존에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 전문가가 있는 민하고 군하고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사안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적으로 군에 전문가들이 많이 확충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미국 공군 기술평가가 굉장히 강력한데 거기서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들 다 같이 포괄해서 담당을 하고 강력한 기술자 집단이 있고, 민간 쪽에서 어떤 자문이나 대안이나 이런 것을 연구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이해하고 캐치하고 응용을 해가지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제1차 핵실험했을 때에 지진파를 측정한 것은 민간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에서 했고요. 또 그것을 총괄하는 군정보기관은 따로 있었고, NS에서 이걸 조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가 이렇게 효과적으로 극복이 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의 전문가 집단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이 전문가 집단이 진급이나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군에도 핵 박사가 몇 명 있습니다.
근데 그 관련 분야에서 오래 못 있어요. 진급이 안 되죠. 또 이제 그런 정책 부서가 장기적으로 생존을 잘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정보기관에도 핵이나 북한의 과학수나 이런 쪽을 연구하면서 장기적으로 종사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또 많이 와해가 되어서 지금 와서 이렇게 다시 보면은 그렇게 높은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잘 정비하되 장기적으로 정치적이나 이런 형세나 정권 교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존하면서 국가적인 대응 방안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야 되고 모든 기관에서 이런 전문가들을 존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구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민군 겸용기술 사업이 있고 아마 기스텝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국가에서 관할하는 전체 연구 과제들이 국방 쪽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쪽 영역을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분야는 기술 개발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데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정책 분야, 그다음에 미래 대응 분야, 북한에 대한 안보 분야까지도 영역을 확대해야 되고 여기에 필요한 전문가들도 양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이 사람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학에서 특별히 북한 학과에서 과학기술을 가르치는 대학이 없습니다. 하나 강좌 형식으로 조금 가르칠 뿐인데 정치, 외교, 경제, 이런 사회 이런 쪽은 굉장히 많이 가르칩니다만은 이 분야들이 우리 국가적으로 정말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필요 분야에 비해서 양성되는 인력이 비율을 보면은 참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필요한 분야, 과학술 분야에서 이런 사람들이 좀 효과적으로 양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은 이런 학과들에 대해서 이런 강좌를 개설하는 분야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지원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학과에서 못하면은 그럼 국책연구기관에서 양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죠. 그래서 저희 스태피도 북한 연구한 지 15년, 20년 됐는데 관련 연구기관 우리 기초기술이사회, 공공기술사회, 산하연구소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한참 협력이 이루어질 때는 한 기관에 한두 명씩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북한을 연구하다 안 하면은 탈북한다고 그러는데요. 탈북자가 3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출연연구소의 탈북자들도 몇십 명이 됩니다. 북한을 연구하다 안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북한 연구, 특별히 과학술 연구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하려면 한 5년 정도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출연연구소는 PBS 체제라서 연구 과제가 없으면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성과가 없으면은 또 연구소 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정부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줘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하고 각 출연연구소에 있는 기관장들이 좀 의식을 가지고 이 분야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장기적으로 양성을 하고 성과나 평가 문제에서도 이 사람들을 좀 배려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연구는 정말 힘들거든요. 발로 뛰는 연구입니다. 특히 과학술 분야는 연역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서 어떤 일이 하나 벌어졌다고 해서 정치가들처럼 아이고 그건 이렇게 생각한다 해서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근거 찾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는 일에 비해서 성과가 정말 부족하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과학술 쪽 깊이 들어가면은 보안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입도 무거워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물타기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 정치 쪽에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바뀌는데 과학술 분야 전문가들이 바뀌는 거는 정말 큰 타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줄어들어서 장기적으로 인력도 양성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각 출연연구기관에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키스텝도 이런 분야에서 커다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오늘 발제의 제목이 안보 정책의 새로운 과제와 과학 기술의 대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보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면 그게 액션이고 이제 과학 기술은 어디에 그거에 대응해서 어떻게 리액션이 되느냐, 이게 주제인데요. 홍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사실은 조금 일부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를 해온 것은 어떠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의 변화를 대응을 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뭐가 있냐,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도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를 설명드린 우리 이충근 박사님이 그 어떤 것들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 짧게 얘기하고요. 그럼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의 대응을 가져오느냐. 안보정책이라 하면 사실은 통일, 외교, 국방정책을 다 포함을 합니다. 하지만 이 통일이나 외교는 사실은 뭐 무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별로 필요가 없는 분야죠. 그래서 사실은 안보정책에서 특히 국방정책이 과학기술의 대응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요. 한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홍 박사님께서 말해주신 새로운 위협이 등장하면 과학기술이 대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핵에 대한 위협이나 사이버 위협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실질적 예를 한번 살펴보면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북한이 GPS 교란을 했습니다. 아까도 GPS 제모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대응을 할 것이냐 생각을 해가지고 그 제모를 GPS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항법 체계를 갖는 한번 무기 체계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상 기반 항법 체계 GBNS라는 거를 이제 만들기로 한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번개 사업인데, 그것들 땅에다가 이렇게 센서를 깔아가지고 탄도탄이 그 센서를 따라가서 GPS 제밍을 하더라도 그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해안포를 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불행히도 저희가 이제 성공을 못했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하려는 것이 사실은 아까 GBNS를 우리 한국에서 새로 개발하려는 것들이 이제 과학기술의 대응이 되겠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북한이 장사정포를 산봉우리 뒤에 숨겨놨습니다. 후사면에 숨겨놨는데, 그러면은 직사포는 그걸 때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는 그 미사일이 가가지고 산을 돌아가지고 뒤에서 때릴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과학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을 한다는 소리죠. 그러한 것들이 새로운 위협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응을 하는 게 되겠고요. 그럼 또 다른 것들은 전략의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 대응이 있겠습니다. 전략을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지금 한국과 미국이 그 공동 국지 도발 계획에 의하면은 만약 도발이 있을 경우에 4D 전략을 쓴다 하는 것을 신문에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4D라는 건 뭔가 하면은 Defense, Detect, Destruct, Destroy인데, 그 먼저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적을 탐지해서 그것들을 와해시키고 격퇴를 시키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제일 능력이 떨어지는 거는 디텍트입니다. 탐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학기술적으로 탐지 분야에 대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개발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C4ISR 같은 거에 중점을 두게 되는 거죠. 특별히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정찰 위성을 지금 저희가 지상을 감시하는 위성을 갖고 있죠. 민간에서 갖고 있는데, 거기에 실린 것들이 EO라는 영상 장비나 SA라는 그 영상 레이더를 싣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그런 위성은 저희가 만들어도 사실은 여기에 핵심적인 EO나 SA 같은 거는 우리가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의 변화에 따라서 아까 4D 정책을 한다 그러면 그 변화에 따라서 과학기술이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또 운영 개념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 대응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때 지금은 이제 조기경보 통제기를 갖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사오려고 그랬던 게 AWACS라고 767을 바탕으로 하는 그 조기경보 통제기를 사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원정군이기 때문에 덩치도 커야 되고 많이 날아가야 됩니다. 근데 호주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야, 우리가 이렇게 큰 비행기가 필요하느냐. 비행기가 적으면은 사실 기름값도 적게 들고 운영을 하는 데도 훨씬 수월하다. 그러니까 작은 비행기를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AWC를 737에다 실었죠. 그게 운영 개념이 변화하니까는 그런 거를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리드가 생긴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도입한 것은 아까 그 호주가 개발한 PCI를 도입을 봤죠.
호주처럼 그것들을 소요에 의해서 이제 과학기술이 대응을 하게 되면은 운용 개념의 변함에 따라서 과학기술이 대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성능 계량 필요성에 따른 과학기술 대응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저희 PCI에 위에 실려 있는 레이더를 보시면요. 그게 그 전자식 위상배열 레이더인데 이거는 소자들이 굉장히 300개 이상 있어가지고 각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즉시에 동시에 여러 가지 물체를 탐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옛날에 AWACS를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원반이 있는데 그거는 돌아가는 원반형 레이더입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오는데 한 30초가 걸린다 하면은 30초 동안은 다른 방향에 있는 그 물체는 탐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개량을 해보자 하는 필요성에서 과학기술이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는 위에 있으면 바로 밑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비행기 밑에다가 레이더를 실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니드 변화에 의한 과학기술의 대응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는 안보 국방정책 중에 중요한 게 합동성 강화인데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 과학기술이 대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희 F-35를 이제 구매하기로 했는데 미국에서 F-35를 만들 때 F-35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합동 타격 전투기라고 하는데 합동이라 하면 여기서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가 다 쓴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동일한 형상을 갖고 사용하도록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학기술이 생길 수 있냐면은 하지만은 해군은 함정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함정은 항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항모는 스페이스가 적기 때문에 어딘가 접혀야 된다. 그래가지고 날개가 접힙니다. 해군 거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는 과학기술이 거기에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무기 체계를 대체하게 되면 과학기술이 대응을 한다. 지금 가장 좋은 얘기가 저희 국방부 내에서 보람의 KF-X 사업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사업,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F4나 F5 항공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KF-X 사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과학기술을 적용을 해서 그걸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응들이 있고요. 사실은 아까 그 해결책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돈이 없으면 못한다. 그래서 국방 예산을 R&D 예산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현 정부에서 복지 예산이 9.0%로 2015년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국방 예산 증가율은 4.0%입니다. 정부 전체 지출 예산의 이 4.0%에 딱 평균만큼 받은 거죠. 그런데 과학기술은 돈이 없으면 발전을 못하고요. 심지어 정부 전체 R&D 예산도 지금 약간 저하되는 경향이다. 그래서 R&D 예산이 많이 되어야겠다는 것과 하나왕 민군 겸용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스피온과 스피노프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때도 그렇고 지금 또 미창부에서도 이거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파일럿 시험에 끝나고 있다. 사실은 이게 집중적으로 되지 못하는데 국방 분야랑 민간 분야가 굉장히 협력을 해서 이 분야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은 국방부는 그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요새 국가재정운영 계획을 한 5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국방부에서 온 제도예요. 국방부는 벌써 옛날부터 국방중기계획이라고 5년 단위 예산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처럼 저희 기획문서를 갖고 있는데 국방과학기술기획서랑 그다음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서를 만들어서 과학기술이라는 거는 그게 지금 접목될 뿐이지 사실은 지금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15년 전부터 개발을 해왔어야 되는데 그 계획들을 저희가 다 잘 세우고 있는데 그러한 계획들을 좀 더 충실하게 세워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전문 인력을 키운다 이런 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 되겠고 제가 하나만 그 홍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그 조금 첨언을 하자면 송골매는 200은 맞는데 200억이 그 발사체가 200억이 항공체가 200억이 아니고 발사체, 항공체, 발사 차량, 지상 경우 다 합해서 이게 옵니다. 그러니까는 항공체만은 한 2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UAB 얘기할 때는 북한의 UAB 1,000만 원이라는 건 항공체만 1,0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비교의 대상이 좀 잘못됐다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리기 서두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안보 정책이 과학기술 정책과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의미 있는 기사가 제가 한 3권 정도 본 건 있는데 소개를 드리면 올해 2월 달에 그 원자력 통제기술원에서 국제 핵안보 교육훈련센터를 준공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올해 4월 달에 카이스트 내에 미래부 지원으로 핵 비확산 교육연구센터가 개원한 바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종합연구소인 키스트에서 보면 지금 안보 기술 개발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안보에 대한 부분의 정책에 아니면 기술 개발에 이런 부분에서 과학 기술이 좀 한 걸음 정도 더 나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서 그 이충근 박사님께서 그 해외 그 군 체계에 대해서 말씀은 제가 예를 한 두 들고 싶은 것은 영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경험한 예를 간단히 들어드리면 하버드 그 비즈니스 KD 스쿨 내에 벨프 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학하고 국제 문제를 공동으로 다루는 센터인데 그 센터의 어떤 미션을 잠깐 읽어드리면 그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도전과 이를 기회로 성화시키기 위한 핵심 원동력이 과학기술이라는 일관된 인식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학기술과 공공연구 정책 연구에 대한 주요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내용 중에 오늘 그 홍 박사님께서 발표하시고 했던 그런 핵안보나 사이버 안보, 핵관리 문제, 그 다음에 주로 논의되는 부분이 상당한 그 토론에서 논의되는 부분이 과학기술과 관련된 뭐 대량 살상 무기 문제라든지 핵 비확산, 테러, 그다음 북한핵 이런 부분도 많이 다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실제로 또 그 KD 스쿨 내에 있는 교수분들과 실제로 과학기술 정책 아니면 과학기술 순수한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코업을 해서 같은 연구를 진행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그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 제가 앞서 결론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학기술이 이제는 안보 정책과 함께하는 그러한 부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